네, 지난주 역시 잭슨홀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계속 업앤다운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망해 보겠습니다. 최강혁 EBS 투자증권 FICC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잭슨홀인데요. 파월 의장이 사실 잭슨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배드 뉴스는 있어 굿뉴스.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는 배드 뉴스는 있어 배드 뉴스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요번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사람들이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래도 완화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굉장히 특이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례적으로 연설이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왜 그 연설이 이렇게 짧게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8분 한 20 몇 초 됐을까요? 저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연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오해를 한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시장이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 주다 보니까 이번 연설에서는 오해의 소지를 조금 불식시키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만 조금 강하게 전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가지 발언 속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물가 상승에는 이제 공급적인 요인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다시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이게 진짜 불확실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거는 있는데, 일단은 100불 이상,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강세론자들이 얘기하는 뭐 150불, 200불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100불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셰일 오일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친환경 정책을 뒤로 접는 모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가 상승 압력을 계속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크 문제가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라크에서 이제 시아파 쪽 시위대가 아직까지는 정유 시설을 점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어제까지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얘기인즉슨 시위대가 정유 시설을 점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과연 사우디에서 어느 정도까지 증산을 해줄 여력이 염두에 두고 있느냐, 그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동이 또다시 순위와 시아가 붙고 있는 것이군요. 자, 연준 얘기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볼까요? 아까 최강혁 팀장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이 왜 이렇게 짧았냐. 7월 달에 한번 해보니까 잘 오해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할 말만 하겠다. 자, 이거를 9월 FOMC로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 9월 FOMC부터 연준은 어떻게 보면 친절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근데 9월 달에는 QT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약간은 금융시장의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475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로 늘어 2배로 증액을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은 2019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은 최대 수치가 550억 달러였습니다. 550억 달러로 올린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에 일단은 충격이 한번 왔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QT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연준이 가지고 있는 돈을 소각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연준이 이제 장기채로 만기가 도래하는 분량에 대해 가지고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9월 규모가 9월 1일부터 만기 도래하는 게 재투자가 계속 안 들어갈 텐데, 9월 1일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9월 달에 만기 도래 규모가 이제 장기채 기준으로 했을 때 600억 달러가 되지가 않습니다. 4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470억 달러가 만기가 도래한 이후에 나머지 분량 130억 달러 정도는 단기채로 이제 그 투자 종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물 시장에서도 금리의 급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이후에 그 충격이 사실 한 하루 정도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3거래일째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QT마저 9월 달부터 좀 대규모로 실행이 된다면 지금의 조정 여파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근데 이거는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이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있고, 안 좋다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시장에 안 좋다라는 건 확실한데, 6월에서 8월 사이에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의 의도를 조금 오해하면서 미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조금 급등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 3일간의 조정이 조금 세게 나타난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은 게,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긴축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도 연준에서는 완화적인 정책,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완화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줄여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계속해서 글쎄요,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하겠다. 예. 금요일 날에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예. 근데 이례적으로 백악관이 어저께 다시 한번 브리핑을 했어요. 8월 달 고용 지표가 부진할 것 같다. 자,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7월 잭슨홀 이후에 계속해서 경기를 둔화시키려는 연준의 이 스탠스는 결국 마침표나 쉼표가 한번 있어야 될 텐데, 예.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에서 부진하다면 예.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일주일짜리로서 이런 악재는 해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여전히 이제는 다시 경기 침체로 넘어가서 더 불안해진다. 예.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무게를 둬야 될까요?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만약에 이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 주의를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내년에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오히려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경기의 하방 사이클 요인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고용이 만약에 안 좋다라는 얘기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라고 그랬었는데 고용 시장이 안 좋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임금 인상률이 여기서 더 위쪽으로 치고 못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적인 의도가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용 지표 안 좋은 거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일단 9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계속해 가지고 현재의 정책은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ECB도 어쨌든 긴축 모드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오늘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소폭 좀 강세가 줄어들긴 했는데,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가 유로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유럽의 경기 상황은 어떤지요? 유럽 경기 상황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이게 시장 전체로 보셨을 때, 경제 전체로 보셨을 때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에서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유로존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도대체 터질 건지 안 터질 건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유로존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로 발표가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들 나왔었는데,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로 갔기 때문에 수출은 증가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50% 정도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 그림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더해가지고 PPI가 CPI하고 격차를 지나치게 많이 벌리면서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제조업 PMI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독일하고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빅3 국가들 전부 다 50 밑으로, 5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50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조업이 위축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서비스업은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서비스업 쪽에서도 사실은 50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프랑스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가격 상승이 너무 비이성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조업도 위축되면서 내수 소비도 같이 위축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채권 팀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꼭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어려우면 옆에서 친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고 손절도 제일 먼저 치는 게 가족과 친구들이잖아요. 예. 지난주에 이탈리아 금리가 급등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로존 내에서 뭔가 큰 손절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블랙스완적인 리스크가 온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급등하니까 아시아 외환위기 얘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세미나 다니거나 이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남유럽 재정위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더 먼저 발생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금리 급등도 급등이지만은 사실 유로존에서 항상 발표하는 유로존 금융권 스트레스 인덱스가 거의 남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는 이탈리아 경제에 대해서 그나마 독일은 아직은 안정적이다라고 좀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라면은 이탈리아에 대한 투자 매력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2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대신에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금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탈리아를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전제 조건으로 깐 게 안정성장 협약을 지켜야지 자금 지원이 들어간다라고 그랬는데, 안정성장 협약을 하려면 재정 적자를 마이너스 3%까지 줄여야 되거든요. 이거 거의 남유럽 재정 위기 때 너네 재정 건전화해야지 돈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도돌이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탈리아 쪽에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에 대한 이제 프랑스가 조금 버티는 게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두 국가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근데 독일은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셔갖고 그 부분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 금리 상승은 재정 협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의 트리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럽 위기가 이미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간 단계가 조금은 이제는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완충지대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고, 남유럽 재정위기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하셨을 때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래도 ECB에서 채권 발행을 해서 남유럽 쪽, 그다음에 이탈리아 쪽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한 법안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2년, 13년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사실은 ECB가 이탈리아를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 ECB의 태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은 남유럽 재정위기 때보다는 조금은 밑에 쪽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금융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펀더멘탈적인 요인은 저는 남유럽 때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 쪽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테고요. 저희가 IB들의 포인트들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가 아직은 좀 멀었다. 그러니까 원자재에 투자하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멀었다라는 기간에 대해서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 침체 저도 이제 올해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드만삭스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라면은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현재 경제의 개념 자체가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사이클의 하락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사이클이 하락한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투자를 뒤로 늦출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재고 문제가 있고 기업이 투자를 뒤로 늦추는데 구리나 이런 산업금속에다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 들어가는 얘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원자재 투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능한 것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유가 곡물, 그다음에 금 정도가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항상 글쎄요 적시성 측면에서는 좀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예. 자 끝으로 환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FICC의 글쎄요 마지막 노선은 환율인 것 같은데요. 최근 달러 강세가 워낙 가파르고요. 예. 유로화가 20년 내 최저치니까 달러는 또 2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 원화의 약세가 뭐 크다라는 것도 오시는 패널 분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세요. 왜냐하면 원화는 약한데 다른 상대 통화도 다 약해서 괜찮다. 자, 저 달러 강세는 어디까지 아니면 달러 원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 요즘에 이제 컨센서스는 정고점 수준 아니겠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120포인트를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주관적으로 판단 내렸을 때는 110포인트 현재 수준에서 달러 강세가 어마어마하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유로존 문제가 만약에 진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유럽 위기로 터지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로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개념만으로는 사실은 한 0.95 그 정도 페리티 깨진다라고 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기억에서 잊혀졌지만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13.5% 정도가 엔화입니다. 근데 엔화가 최근 같은 경우에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13.5%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봤을 때는 101입니다. 물론 이게 원래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훨씬 강세였던 게 내려오는 건 맞는데 무역 상대국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원화의 약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라인으로 보시면 원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 상관계수가 0.45 정도인데 지금 0.9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달러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셨을 때 109포인트가 1,350원, 그다음에 11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360원 라인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의 시장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광혁 FIC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